쉬고 오셨죠? 좀 물도 좀 자주자주 드시고 좀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계속 앉아만 있으면 여러분 허리에 좀 무리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자주자주 해 주셔야 돼요. 자, 아무튼 잠재적 교육 과정부터 이제 보시겠어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비공식적 교육 과정인데요. 잠재적 교육 과정과 영교육 과정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재적 교육 과정부터 보면은 일단은 잠재적 교육 과정을 정의하는 게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이제 그 보수적 관점에서 이제 정의를 한 게 있고요. 그리고 급진적 관점에서 정의를 한 게 있어요. 자, 그래 보시면 일단은 잠재적 교육 과정의 어떤 정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잠재적 교육 과정의 이제 그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는 그 개념이 제기가 되면서 나타났던 그 어떤 잠재적 교육 과정의 의의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거고요. 관점을 보시면 일단 보수적 관점이 있다 그랬고 급진적 관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보수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식적 교육 과정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와중에 그런 도중에 우연히 부수적으로 나타난 교육적 효과를 잠재적 교육 과정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에요. 일반적인 관점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나타나는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라는 그 위치가, 그 장소가 다른 학생들이 잔뜩 있고 선생님들도 잔뜩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간과 인간과의 어떤 그 관계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집단 생활이라는 그런 어떤 생활에서의 어떤 특징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국가에서 이제 문서화 시켜 놓은 교육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환경적 특성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이라는 어떤 그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을 잠재적 교육 과정으로 보겠다라는 그 관점이 바로 보수적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급진적 관점은 뭐냐? 이거는 잠재적 교육 과정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보시면 굉장히 그 나중에 이제 배우겠습니다만 교육 사회학에서 갈등론 있죠. 갈등론. 그러한 관점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면 문서화하기 곤란한 교육 의도 또는 사회 지배층에 의해서 공식적인 교육 과정에 숨겨져 있거나 또는 숨어 있는 교육 과정,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지배층, 그러니까 그 기득권층이라고 하죠. 그 기득권층이 무슨 모종의 의미를 가지고,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몰래 잘 알아차릴 수 없게 숨겨놓은 그 교육 과정이 잠재적 교육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의도가 뭐냐면 자신들의 어떤 지배 권력을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종의 어떤 그 내용들을 숨겨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급진적 관점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으냐? 그러니까 이 관점, 이런 관점을 따른다면 잠재적 교육 과정이 이런 비판받아야 되는, 좀 척결해야 되는 그런 어떤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탈학교론이라든가 학교 해체론이라든가 그리고 교육 무용론이라든가 이런 그 학교 교육에 대한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응시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여러분이 응시하는 시험은 공교육을 담당할 일선의 어떤 대장 같은, 일선의 어떤 소대장이라든지 중대장이라든지 이런 일선의 어떤 전투를 맡게 되는 그런 전투원을 선발하는 그런 시험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학교를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부르짖으면, 이게 공교육이, 그렇지 않아도 공교육이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망가져 있는데 공교육이 성할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공교육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고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공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여러분이 공교육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고 공교육의 어떤 정상화에 대한 어떤 동기를 갖고 있고 의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급진적인 관점을 물어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걸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근데 급진적 관점에 입각해서 제시문을 주는 거는 쉽지가 않고요. 보수적인 관점 쪽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는 보수적 관점이 맞아요. 자, 왜 제가 보수적 관점이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비판 이론이나 급진적 관점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사회학적 그런 관점들이 떡밥이 좀 상했습니다. 지금은 지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회학자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대부분의 그 사회학자들이 그런 비판 이론에서 제기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걸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좀 극단적이죠. 그분들은 그 비판 이론을 얘기했던 그분들은 뭐든지 다 갈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회의 어떤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뭐 그냥 지배하는 그 사회적인 어떤 구조가 공고하게 유지되는 것을 원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을 안 하니까 굉장히 시야가 협소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혈명력도 별로 높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관점이 이제 교육에까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그거는 뭐 긍정적이라고는 평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거는 이제 완전히 비주류의 어떤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수적 관점으로 하시되 약간 추가를 해서 뭐 암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 정도 문서화하기 곤란한 교육의도 요 정도를 여기다가 붙여서 잠재적 교육 과정은 공식적 교육 과정이 진행되는 중에 우연히 또는 부수적으로 나타난 교육적 효과 또는 문서화하기 곤란한 교육 의도이다 이렇게까지만 정의하시면 아무런 어떤 하자 없이 잠재적 교육 과정을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급진적 관점은 근데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여기 일리치, 볼즈와 긴티스, 애플, 지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 비판 이론에 관련된 이런 학자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급진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잠재적 교육 과정을 뭐라고 했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이게 지금 2번하고 3번 이렇게 동그라미 같은 수준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2번에 이제 하위 항목으로 여기 일리치, 볼즈와 긴티스, 그리고 애플, 여기 지루까지 이렇게 2번의 하위 항목으로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볼즈와 긴티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긴티스 아니고요. 긴티스가 맞아요. 긴티스. 네, 요거를 진티스로 많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실제 발음은 긴티스가 맞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이제 외국어 표기법에 따라서 진티스로 표현하는 게 맞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원래 발음에 따라서 긴티스로 적어놨어요. 자, 아무튼 일리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학교론 주장한다 그러죠. 공립학교 교사가 학교를 없애야 된다. 학교에서 벗어나야 된다. 주장하는 게 좀 말이 안 되죠.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학교는 교육받은 이를 높은 자리에, 교육받지 못한 이를 낮은 자리에 카스트 제도를 만든대요. 이게 좀 긍정적인 어떤 교육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어떤 관점이 아니죠. 교육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뭐 특정한 가치를 주입한대요. 학교가 특정한 가치를 주입하는 게 맞나요? 근데 더하기 사칙연산 배우고 곱하기 그리고 뭐 미분 적분 배우고 뭐 행렬 벡터 이런 거 배우고 뭐 공간도형 배우고 이런 것들 영어 배우고 국어 배우고 이런 것들이 뭐 특정한 가치 주입과 관련이 있나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볼자 긴티스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인간 특성을 주입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구소련에서 배웠던 학교의 어떤 그 과목들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배웠던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나 대동소이하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자, 애플 보실까요? 자, 지식사회학적 관점에서 잠재 교육과정을 설명을 한대요. 그래서 보시면 경제구조의 재생산 이거에 주목을 해요. 경제구조의 재생산 뭐예요? 경제구조라는 거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있고요. 생산수단이 있다고 하면은 소유자가 있고 그 소유자가 고용한 피고용인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생산수단 소유자가 갖고 있는 생산수단을 사용을 해서 이 사람이 사용을 해서 돈을 이 사람이 조금 가져가고 이 사람이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 어떤 경제 구조의 재생산에 학교가 한 몫을 하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자유민주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어떤 사회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어떤 그 사회적인 구조라든가 경제적인 구조라든가 이런 거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학교가 교육을 하는 그런 측면도 일부 있죠. 그런데 학교가 이데올로기 생산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과장된 해석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지루, 저항이론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론이 이제 여러분 그 어떤 이론인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저항이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좀 삐딱선을 타는 이유가 자신들이 어떤 학교 교육을 받음으로써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간파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학교 교육을 받았을 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한계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간파와 제약이라는 그 두 가지 개념을 아이들이 어린 상태에서도 어린 나이에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삐딱선을 탄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저항이론입니다. 그 저항이론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국의 어떤 노동자 계층, 그 공장 노동자라든가 광산 노동자라든가 그런 아이들을 그런 부모님들의 직업이 이제 광산 노동자라든가 공장 노동자라든가 그러한 아이들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된 건데, 그 아이들이 이제 사용하는 언어, 어휘, 그리고 자신의 어떤 신분에 대한 개념화 이런 것들이 자신의 어떤 현실적인 측면, 그 자신이 어떤 그 미래에 가질 수 있는 그 직업에 대한 어떤 그 제약, 신분 상승의 제약에 대해서 간파를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능동적으로 삐딱선을 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항 이론이에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라든가 상호작용을 통한 불평등의 재생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잠재적 교육 과정으로 이제 교육 과정을 설명할 때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배적 헤게모니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적 헤게모니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그 사회학계의 어떤 관점에서의 얘기고, 일반적인 이제 우리 이제 교사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배워야 할 건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고 쓰는 거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중립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람이 여러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팩트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에 나왔던 이게 볼주아 긴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론보다는 좀 덜 극단적이지만 그래도 조금 약간 그 공교육을 담당할 일선에서의 어떤 공교육의 담당자로서 가질 수 있는 식견으로는 약간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은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이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회는 썩었죠. 썩은 데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거 해체해야 돼 이런 식으로까지 나간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이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왜 나라에서 녹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판 이론적인 관점 이런 거보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공교육을 담당할 공무원이 되는 그런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적절하다. 왜 그러냐면 출제가 그렇게 될 거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재적 교육과정은 그럼 왜 발생을 하느냐? 이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원인으로 해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군집성이에요. 이 군집성이 뭐냐면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죠. 집단 생활을 하게 되면 집단 협동이라는 게 나타나죠. 그룹과 그룹이 나타나고요. 친한 사람들끼리 그룹을 형성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도 대학교 입학했을 때 결성된 4인조가 있을 겁니다. 4인조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뭉쳐 다니죠. 어지간하면. 근데 제가 깨지는 경우도 보기는 했습니다만, 어지간하면 대학교 끝날 때까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그룹이 유지가 되고요. 언제 깨지느냐 하면 이제 결혼식 할 때, 말이들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어디서 결혼하는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는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서로 비교를 하다가 서로 이제 마음이 상해서 이제 헤어지고 뭐 그룹이 와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직업 때문에도 헤어지죠. 사실 그 네 명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쭉 유지하다가도 취직하는 그 직장들이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서로 만날 기회도 줄어들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의 어떤 그런 기분과는 다른 그런, 어렸을 때 대학생의 기분과는 달리 이제 만나는 사람들과 친밀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친밀한 관계가 좀 많이 약해지는 그런 결과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상찬, 평가, 이게 뭐냐면요, 칭찬받는 거예요. 어떤 장면에서 무슨 짓을 했을 때 칭찬을 받았느냐, 또는 어떤 장면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벌을 받았느냐, 이 평가가 잠재적 교육 과정이 나타나는 그 원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권력관계, 이게 누구 말을 듣는 게 유리하냐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공식적 교육 과정이라는 게 학교라는 교육기관, 장소죠. 그 장소에서 아이들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어떤 필연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잭슨 같은 경우에는. 자, 드리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화 기능 차원에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이거는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보시면 우리는 우리나라 이제 반말과 존댓말 문화가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반말해요? 존댓말하죠. 그리고 선배한테 반말 안 하죠. 그런 거가 이제 학습이 된다는 겁니다. 잠재적 교육 과정으로서. 그래서 이제 규범과 가치관, 태도 이런 것들이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이제 독립심, 성취감, 성인의 권위에 대한 수용, 이런 가치관 이런 걸 학습을 한다, 뭐 이런 것이죠. 이런 거가 여기 정리가 되어 있고요. 김종서 선생님의 얘기는 뭐 앞에서 얘기했던 거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기타 원인이 이제 물리적 조건이라든가 제도, 그리고 행정 조직, 사회적, 심리적 요인, 교사의 언행. 이거가 좀 중요해요. 교사의 언행. 여러분이 말을 좀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에 대해서 뭐 은근히 깔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언어 구사를, 어휘 구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똑같이 선생님이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해도 아이들보다 뭐 나은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뭐 그래도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체잖아요. 근데 인격체인데 그거를 나이가 단순히 자기보다 나이가 몇 살 어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런 좀 틀딱이라든가 꼰대 같은 선생님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학교에 가서 생활하시다 보면 나한테 잘못한 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괜히 싫은 사람이나 괜히 좋은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인간과 인간과의 어떤 접촉이기 때문에, 접촉에서 나오는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티 안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로 전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말로 전달하는 정보는 전체로 전달되는 전체 전달되는 정보의 한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언어적인 습관에서 나오는 정보는. 그거 외에 표정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말의 높낮이라든가 크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프라 세그멘털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분절 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것을 이러한 요인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단어와 단어 사이의 어떤 휴지 공간, 쉬는 시간이죠. 0.01초, 0.02초 이런 식으로 되는 그 짧은 시간도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 주는 그 인상이 달라질 수 있고요. 말의 높낮이라든가 목소리의 크기라든가 뭐 얼굴 표정이라든가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초분절음에 들어가요. 이것이 80%를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인간이 정말 파악을 잘합니다. 여러분 집에 이제 강아지 기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강아지가 주인 표정 잘 알아먹죠. 분위기가 어떤지 눈치가 진짜 빠르잖아요. 눈치가. 아이들은 더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행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인적 요인이라든가 사회문화적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잠재적 교육 과정이 나타나는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특징과 현출 형태. 현출 형태가 뭐냐면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가 바로 현출 형태입니다. 특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학습 기간이 길어요. 잠재적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 긴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교과학습했던 거, 여러분이 이제 즐거운 생활, 뭐,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뭐 그런 거 다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그런데 그 내용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그것들, 그 교과 교육을 통해서, 교과 학습을 통해서 습득하는 지식들은, 별로 그렇게 항구적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몇 페이지에, 뭐 10페이지에 뭐가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수십 년 전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습한 것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반복을 통해서 학습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에게 항구적인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존댓말 쓰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은. 친한 사람은 존댓말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다 잠재적 교육과정의 어떤 그 영향 중에 하나거든요. 집에서도 교육을 받았겠지만. 자, 아무튼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성공 요령, 뭘 하면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뭘 하면 벌을 받는지, 이거에 대한 파악이 바로 이거예요. 성공 요령. 그리고 학습에서의 성공 요령도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저 친구 공부를 되게 잘해. 저 친구 공부를 되게 못해. 그러면 얘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내가 공부를 잘할 거 아니에요. 이쪽이 하는 대로 하면은 공부를 잘 못할 것 같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깨 너머로 막 배운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공 요령이에요. 자, 그리고 미묘하게 의도된 묵시적 메시지.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교사의 칭찬 또는 언행. 이게 바로 여기랑 연관이 되는 겁니다. 모델링이라든가 칭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연관되는 거죠. 중산층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학교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언어의 수준에서 비롯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욕설을 안 하시는 분들도 욕을 마음 먹고 하려고 하면은 그 단어를 말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고 시 해서 시작하는 거 있고 개 어떻게 시작하는 거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죠. 이런 욕설들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죠. 학교에서는 이게 교과서에 나오나요? 이런 단어들이 시 어쩌고저쩌고 개 어쩌고저쩌고 염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나오나요? 교과서에? 안 나오죠. 이런 저급한 단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언어 사용 수준이 좀 낮은 것들, 좀 그런 비속어들 이런 거는 안 나오고 굉장히 정제된 단어로 교과서가 기술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수준의 어떤 단어인가, 언어 구사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중산층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의 어떤 어휘가 교과서를 쓴 그런 어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교과서를 쓴 사람이 중산층의 언어, 그 사람은 사실 이거를 의식하고 쓰지는 않았겠죠. 중산층의 언어 정도가 되어야 돼. 이렇게 쓰고, 그렇게 의식하라고 쓰지는 않았겠지만, 아무튼 그 단어의 어떤 난이도라든가, 국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일반적인 교과서들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표현이 어떤 저급하고 막 이렇지 않잖아요. 좀 딱딱할지언정, 그래도 정제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나죠. 그러한 언어로 되어 있는 걸 아이들이 계속 접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활 양식도 중산층의 생활 양식이죠. 복도에서 뛰지 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러는 거, 장난심하게 치지 말라, 남을 때려서는 안 된다. 다 중산층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행동 양식들입니다. 이제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는 그런 좀 막장 어떤 라이프를 살고 계신 분들은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그런 케이스 많이 있죠. 그 노숙자가 있어서 뭐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잠바나 코트를 벗어줬더니 보자마자 막 두드려 패고 동양인 할아버지를 막 두드려 패고 이랬던 미래가 없는 그런 친구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그 학교에서의 어떤 모범, 견본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잃을 게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행동이 타인에게 이제 예의를 지키고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도 타인에게 피해를 받지 않으려는 그러한 어떤 특성을 보이는 중산층의 어떤 행동 양식을 표준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잠재적 교육 과정이 드러나는 현출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재적 교육 과정이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교육 과정을 지금 개발을 해야겠죠.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죠. 일단은 공식적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공식적 교육 과정을 우리가 제공하는 그 동시에 잠재적 교육 과정인 충분히
발현될 수 있고요.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거기 무조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교육적 효과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관점의 교육 목표를 추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 다양한 관점의 교육 목표는 좀 긍정적인 잠재적 교육 과정은 남기고 부정적 잠재적 교육 과정은 좀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없애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교육을 잘 하셔야겠죠. 학습 경험 및 학습 경험의 선정 및 조직, 이것도 보시면 교과서에 나온 것만 가르치지 말고 교과서에 나온 내용과 연계되는 다른 내용들을 풍부하게 배움으로써 어떤 잠재적 교육 과정이 긍정적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는 게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 교육 과정, 일반적인 어떤 평가 기준으로는 잠재적 교육 과정을 평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의도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의도적으로, 우연히, 부수적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평가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평가 기준을 이미 몇 분 이내에 뭘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옳은 답을 골라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이원 목표 분류표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사용해가지고 평가 기준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죠. 그런데 그거는 미리 만들어 놓는 평가 기준이잖아요. 그건 기준은. 근데 잠재적 교육 과정은 미리 어떤 그런 평가 기준을 만들어 놓을 수 있나요? 없죠. 어떻게 해요? 뭐 어떤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 어떻게 알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전통적 어떤 평가에서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스크리븐의 탈목표 평가 모형,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맞나요? 스크리븐의 탈목표 평가 모형,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탈목표라는 걸 영어를 보시면 goal free잖아요. goal free. 그러면 이 goal free라는 게 세금이 없다가 tax free 이렇게 됐잖아요. tax free. 근데 이거를 똑같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목표가 없는 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목표가 확장적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어떤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의 어떤 긍부정 같은 거를 판단해서 긍정적인 거는 좀 강화시키고 부정적인 거는 약화시키거나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탈목표 평가 모형입니다. 탈목표 평가 모형은 고려하지 않았던 부수적 효과가 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반상을 고려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평가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의의랑 한계를 간단히 보실까요? 의의는 뭐 개념이 교육 과정의 개념이 확장됐고요. 교육 평가의 개념도 확장되었죠. 그 전에 전통적인 어떤 그 사전에 이미 결정된 사전적 평가 도구들, 사전적 평가 기준이 아니라 그것에서부터 더 확장된 탈목표 평가 모형이라는 것까지 고려가 되면서 평가의 영역이 확장이 되어져 학교 교육의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고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아까 잠재적 교육 과정이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나요? 상찬, 그리고 요령, 이런 거 있었죠. 결국에는 어떤 나에게 어떤 물리적인 제재라든가 제도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나보다 윗사람과 나와의 어떤 상호관계를 파악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어떤 군집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종과 순종의 습관이 형성이 될 수가 있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의 말은 내가 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 사람 말하는 거 내 명령을 들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일단은 군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경쟁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질투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죠. 그리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 왜냐하면 나한테 주어진 것만 나는 하면 되니까. 그래야 내가 칭찬을 받게 되니까요. 상찬을 받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감정과 욕구의 통제 이런 것들도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잠재적 교육 과정을 일단 봤고요. 참고 자료기는 한데 여러분 이거를 좀 이제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 교육 과정과 잠재적 교육 과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여러분이 요거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는 이제 비공식적 교육 과정의 마지막 영교육 과정이 남았습니다. 영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배제된 교육 과정이라고도 하죠. 영교육 과정이 나타나는 아까 제가 영교육 과정이 나타나는 거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선택과 배제의 산물이라고 하기도 했고, 교사의 무능이나 학생의 무능 이런 것도 있었고,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이런 금기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어떤 원인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거는 바로 선택과 배제죠.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공식적 교육 과정을 구성을 하려면
아이들에게 유용한 것들을 먼저, 더 유용한 것들, 그 나이가 아니면 배우기가 좀 꼬롬한 것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과 배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시간이, 아이들의 시간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몇 년이 있나요? 12년밖에 없잖아요. 그 짧은 기간에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우셨죠? 물론 배우지 배웠다고 해야 되나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선생님은 가르쳐줬지만 여러분이 익히지 못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이 학습한 양이 절대로 적은 양이 아닙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 이게 제가 참 그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한테 실망스러운 게 아니고요. 그 우리가 이제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학 교수가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어디 해외에서 뭐 상 좀 탔다, 뭐 해외에서 좀 유명세를 탄다 이런 그 대학 교수들,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학교 뭐 무슨 뭐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한국 교육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꼭 우리나라 공교육을 그렇게 공격을 해요. 제가 보기엔 진짜 멍청한 짓이거든요, 그게. 본인이 그러면 본인이 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면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그렇게 잘 해서 어떤 그 지식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위치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기반이 마련되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공교육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래도 교사에게 기대하고 우리나라 학교에 기대하고 있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 뭔가가 있는 이유가 공교육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학교 안 다녔으면 집에서 뭐 읽고 쓰는 거 정도는 배웠겠죠. 그리고 집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물 쓰는 정도 배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고3까지 배우는, 고3 졸업할 때까지 배우는 그 수많은 교과와 수많은 개념들, 이거를 어디 가서 언제 배웁니까? 그런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굉장히 우물한 개구리 같은 식견을 가지고 그 본인의 어떤 전공 영역에서는 본인이 이제 조금 나름대로 아는 거 모르는 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영역, 특히 교육 같은 어떤 굉장히 전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잘 관찰되지 않는 그런 어떤 굉장히 미세한, 그리고 되게 델리케이트한 그런 영역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말을 짓거리고 다니는 게 참 굉장히 같은 학자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좀 어이없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이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작년인가요? 작년에 그 서울대 어떤 교수 한 명이 그런 망발을 해가지고 좀 화가 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이제 영교육 과정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좀 약간 곁다리 얘기를 했는데, 자, 영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택과 배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확률이 가장 크죠. 다른 것들은 사실 곁다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유용한데 알아두면 좋은데 다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 12년 동안. 그러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니네가 좀 알아서 해라. 일단은 니네가 배워야 되는 것부터 가르쳐줄게. 이렇게 된 것이 바로 그 공식적 교육과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 공식적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좀 약간 일단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쳐져서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배우지 못한 부분이 영교육과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의도적인 선택과 배제, 학생의 무능, 교사의 무능, 학교의 보수성 뭐 이런 것들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잠재적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의도하지 않은 교육과정이 맞는 거고요. 영교육과정은 학교에서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제 사실 교육 담당 기관이죠. 사실 그 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여기는 의도가 없어요. 여기는 의도가 있어요. 누구의 의도라 그랬죠?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교육과정 설계자의 의도가 없고 있고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일단은 교육과정이 명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뭐 그렇죠. 비공식적 교육과정이니까요. 문서화되어 있지 않죠. 자, 그런데 기능을 보면 조금 달라요. 환경의 잠재적 기능,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춥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이 어떻게 학습된다 그랬죠? 공식적 교육과정을 제공받는 그 환경에서, 학교라는 어떤 학습의 장소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뭐 시설과의 상호작용, 이런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장기적으로 뭐 그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나타나는 효과가 잠재적 교육과정이었잖아요. 영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배우질 않아요. 그냥 제쳐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배움의 어떤 기회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좋은데 안 가르쳤을까? 이 안 가르치는 걸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런 학습 기회 박탈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비공식적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까지 끝냈고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개발 모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그 교육과정 개발 모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공식적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건 너무너무 극단적으로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일단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교육과정을 왜 개발하겠어요?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공식적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어떤 모형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교육 방법, 교육 평가, 교육과정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플랜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통주의 개발 모형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이거는 어떤 그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좀 지금처럼 많이 발달하기 전에 이론들이 많이 제시가 되기 전에 그 내용들이 바로 전통주의 개발 모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중앙 집중적 교육과정 개발이 있어요. 여기 오타가 있어요. 이게 중앙 집중적인데 이게 앙이 빠졌어요. 이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걸 발견을 못했다가 오늘 발견했어요. 오늘 아침 오늘 이제 강의하기 전에 잠깐 훑어보는데 앙 집중적이라 그래서 굉장히 귀여운 어떤 말이 됐는데 원래는 중앙 집중적입니다. 중앙 집중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담당하는 중앙 부서가 있죠. 우리 행정청의 교육청이죠. 교육청에서 교육과정을 다 개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있죠. 뭐예요? 중앙부서니까 중앙부처니까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전문가들을 여럿을 불러다가 스카웃을 해다가 아주 전문적인 내용으로 착착 아주 알차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잘 구조화된 내용들을 만들어서 그걸로 교과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체계적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좀 가르치는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교과서만 잘 구성되어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의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럼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 전문가들이 모든 지방의 모든 학교의 어떤 개별적인 사회적 현상들이라든가 개별적인 현실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가 쉽지 않죠. 우리나라에 학교가 몇 개인데요. 지방이 몇 개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교사가 일단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교사가 전문가인데 학문의 전문가는 아니죠. 어떤 스킬, 아이들을 가르치는 스킬의 전문가지 학문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의 참여가 좀 제한이 되고요. 두 번째가 중앙부처에서 모든 그 국가 내의 모든 적정 연령의 취향 연령의 아동들을 상대로 해서 만든 그런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어떤 예외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일일이 다 고려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획일화될 우려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일선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여러분들 같은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재구성을 일부 하면서 좀 더 필요한 내용을 끼워 넣거나 순서를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획일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리고 학교 수준의 세밀한 시행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다. 왜 그러냐면 한 번에 하나 딱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 개발 주체와 시행 주체가 분리된다. 개발 주체는 누구예요? 해당 영역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이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그 교육과정을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주체가 교육과정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과 다르죠. 그러다 보니 이 두 어떤 집단 간의 의사소통이 사실은 별로 이루어질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 교육과정이 개발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아이들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닌데 그걸 이제 곡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좀 이해도가 좀 낮아서
그런 뭐 잘못된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쌍둥이 과실. 그래서 피상적 학습 설계 그리고 활동 중심의 수업 설계. 요거 두 가지가 이제 그 전통적 교육과정 설계의 약점이니까요. 이런 단점들도 있다. 또는 제한점도 있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약간 어드밴스드한 그런 포인트인데 그래도 정 생각이 안 나면 이런 것들도 쓰시는 거 나쁘지 않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전통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서 벗어나서 사실 이거는 전통적 개발 모형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중앙 집중적 개발 모형에서 벗어나서 이제 타일러 모형으로 옮겨 가보겠습니다. 이 중앙 집중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학이 굉장히 어떤 분리되어 있는 그 나름대로 분과 학문으로 독립되기 전부터 이래 왔어요. 중앙 집중형 교육과정 개발은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과정 학이라는 게 제시가 되고 좀 이렇게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드는 게 효율적인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좀 진행이 되면서 나왔던 가장 유명한 그 1세대 모델 중에 하나가 이 바로 합리적 교육과정 설계 모형이에요. 이거 이름이 되게 많아요. 이름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뭐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합리 모형, 목표 모형, 중립 모형, 뭐 절차 모형, 일반 모형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용을 보고 타일러가 제시했던 합리적 교육과정 설계 모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쭉 읽어보시고 등장 배경 같은 거는 이제 읽어보시고요. 특징이 있어요. 여기 쭉 나오네요. 뭐 고전 모형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처방적 관심 아래 목표 수단 간 분리, 탈가치적 교육과정 개발. 자, 그런 것들을 좀 중요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표 수단 간 분리라는 게 뭔가요?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은 그 목표랑은 별개의 것으로 취급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이 나오죠.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학습 경험 조직, 선정 조직 이 부분이 나와요.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단계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 요식적인 부분이니까 없어도 되는 거고 이 요구 분석을 한 다음에 교육 목표 설정을 하는 그 단계가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순차적으로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1단계, 2단계가 나오죠. 이게 잠재적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적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잠재적 교육 목표에서 실제적 교육 목표, 잠재적 교육 목표를 설정을 한 다음에 이것을 실제적 교육 목표로 일레보레이션 하는 단계, 그러니까 좀 발전시키는 단계에서 무엇들이 적용되냐면 체가 적용이 되죠. 1차 체가 교육 철학이고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철학에 걸맞는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교육 목표가 교육 철학에 걸맞는가, 교육적 철학에 맞는가, 이것이 1차적인 체고요. 그리고 교육 심리학, 애들이 잘 배울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체입니다. 그래서 교육 철학과 교육 심리학이라는 체를 거쳐서 실제적 교육 목표까지 설정이 된다면 이제는 학습 경험을 선정을 하고요. 학습 경험 선정이 그냥 뭐 배울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 경험 조직을 하고요. 어떤 식으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할 것이냐, 순서가 어떻게 되고 범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조직하는 것이 학습 경험 조직이고요. 평가를 하게 되죠. 근데 교육 목표 설정을 할 때요. 여러분이 그 이원 목표 분류표라는 걸 적게 되죠. 이원 목표 분류표. 이거 쓰는 게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행동동사로 기술이 되어야 돼요. 행동동사라는 게 그리고 1번 행동동사라는 게 일단 평가를 할 수 있는 동사여야 돼요. 이해할 수 있다. 행동동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해를 내가 눈으로 어떻게 봅니까? 공을 40m 이상 던질 수 있다. 40m는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잖아요. 줄 잡아가지고. 이런 것들. 뭘 이제 내가 관찰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동사를 사용을 해야 돼요. 설명할 수 있다. 설명은 내가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아이가 설명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해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알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있다 쓰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쓰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도착점 행동이에요. 도착점 행동이 뭐냐면 그 아이가 그 교육 과정이 종료되었을 때 그 교육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 아이가 달성을 해야 하는 어떤 이해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바로 도착점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2분 내에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가 진짜 a제곱은 ax제곱은 F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을 가지고 이거를 2분 내에 x가 뭐다 이렇게 쭉 나오는 근의 공식을 애들이 2분 안에 도출을 할 수 있었으면 그 평가 기준을 통과를 한 것이겠죠. 2분 도착점 행동이 굉장히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원목표 분류표를 사용을 할 때 그 이원목표 분류표를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데요. 이게 그대로 요 평가에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 목표 모형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목표 모형. 이 목표 모형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타일러 모형이 목표를 달성을 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행동 동사와 도착점 행동으로 기술이 된 이원 목표 분류표에 있는 항목들을 충족을 시켰느냐 여부를 가지고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바로 교육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는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구 분석 단계부터 보시면 뭐냐 학습자의 요구 분석, 사회 국가적 요구 분석, 교과 학습지 요구 분석. 이거는 교과 전문가의 견해가 막 들어가는 거고요. 목표 설정이 여기 나오네요. 행동 동사와 도착점 행동으로 교육 목표가 기술이 되어야 되는데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쓰는 게 뭐라고요? 이원 목적 또는 목표 분류표라는 걸 씁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원 분류표라고도 해요. 아무튼 이걸로 써요. 그래가지고 이때 목표 설정의 원리가 이 세 가지입니다. 합의된 가치와의 합치성, 포괄성, 일반성, 달성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달성 가능성이라는 것은 애들이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측면이죠. 포괄성, 일반성은 포괄성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넓은 주제를 가지고 넓은 어떤 영역을 다루고 있느냐. 너무 한정적이면 안 돼요. 그리고 일반성이라는 것은 그것도 제너럴하게 그것들이 전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고요. 합의된 가치와의 합치성 이것이 사회와 어떤 국가가 좋은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주제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교육 목표 설정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학습 내용, 학습 경험을 선정을 하고 일체를 거른다 그랬죠. 그 체가 1차적 체가 교육 심리학이었고 2차 체가 교육 심리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육 철학, 적절한 교육 철학에 어울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과연 학습을 할 수 있겠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학습시키는 게 좋을 것인지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목표를 찾았다면 그 목표와 어울리는 그런 학습 경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목표를 뭔가 이해를 해야 될 텐데 그 이해를 시키려면 여러 가지 예시라든가 뭐 학습 그 문제지라든가 이런 거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선정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회의 원리, 만족의 원리, 학습 가능성, 일목표 다경험, 일경험 다성과, 전이 가능성, 탐구 학습 강조, 경험의 비중복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용들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선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 조직을 해야겠죠. 조직하는 거는 이게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스코프 어떤 초점이라고 하죠. 초점이 이제 스코프고요. 그리고 순서가 시퀀스예요. 초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횡적인 차원이고 시퀀스 같은 경우는 종적 차원으로 이제 많이 봐요. 그래서 이 횡적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이 넓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학습 내용의 폭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횡적 개념이 많이 되고요. 이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선에 따라서 먼저 배우는 게 있고 나중에 배우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적인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나선형 교육과정에서 똑같았어요. 이게 나선형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학령의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흐름을 보통 종적인 개념으로 많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횡적 개념이 요 넓이 그리고 종적 개념이 이게 나이, 시간 이런 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평적 원리, 수직적 원리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평가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이원 목적 분류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한 번 딱 평가하고 끝나는 거는 그다지 교육적인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형성적 기능을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번 이상 시험 보는 거를 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보고요. 기말고사 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수능 같은 거죠.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 형성적 기능을 할 필요가 있나요? 시험이? 필요가 없죠. 뭐 틀렸는지 알려줘요, 수능에서? 안 알려주죠. 왜냐면 그때까지 공부한 게 어느 정도의 이해를 달성을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잖아요. 그거는 형성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험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총괄적 평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험입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배웠는지 관계없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배웠는지 관계없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제 표준을 통계를 내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일단은 그 12년이라는 교육 과정을 쭉 거쳐왔잖아요. 뭐 재수하면 13년, 뭐 삼수하면 14년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공식적인 교육 과정의 종료는 12년이었단 말이죠. 그 12년 동안 당신이 형성한 이해의 정도를 평가하고 싶습니다라는 교육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안된 게 수능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한 번만 하죠. 2번 안 보잖아요. 뭐 94년 뭐 이런 때는 이제 1차 보고 2차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제가 뭐 수능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2차례 와서 더 높은 점수가 높은 거를 이제 대학 입시에 사용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한 번인가 1차, 2차 미국 수능처럼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 2차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보고 나중에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전부 이걸로 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제가 직접 시험을 본 게 아니라서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타일러의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어떤 장점이 뭐냐? 실용성이 아주 좋죠. 왜냐하면 굉장히 절차가 깔끔하게 딱딱딱 나눠져 있어요. 이거 했어? 그럼 이거 해야지. 이것도 했어? 그러면 이거 해야지. 이렇게 딱딱딱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성이 높아요. 이거는 일단은 어떤 교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이렇게 디자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도리가 크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 좀 막말은 아니고 좀 비속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여러 군데에 쓸 수 있는 유용성, 융통성 이런 것들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가 지침이 굉장히 명확하죠. 행동 동사와 도착점 행동으로 기술되어 있는 그 어떤 그 목표를 달성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달성하지 못했으면 안 돼, 돌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지침이 굉장히 명확하다. 세 번째가 종합성이고요. 교육과정과 수업, 그리고 수업과 평가 이것들 모두 통합적으로 하나의 모델 안에서 제공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통합성 또는 종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설정, 경험 선정, 조직, 평가 이것까지 전부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종합적인 어떤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경험적 연구를 촉발했다.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맨 처음에 제시를 했던 건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가라는 그 어떤 교차 검증이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건 뭐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요 세 가지 정도 장점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한계도 있어요. 이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절차를 너무 딱딱 나눠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교육 목표, 도달해야 되는 목표, 그 도착점 행동으로 기술되어 있는 그리고 도착점 행동과 행동 동사로 기술되어 있는 교육 목표를 달성했는지만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직한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좀 없죠. 그 교육 철학과 교육 심리학의 어떤 1차 적체, 2차 적체, 뭐 나눈다, 이렇게 거른다, 이렇게 거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맨 처음에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쯤에서 그런 거에서 좀 비판을 받았던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잖아요. 행동 동사, 그리고 도착점 행동, 관찰할 수 있는 걸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다.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명시적인 결과만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잠재적 교육과정이나 뭐 영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확산적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평가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교육이 전락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표 전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세모예요. 평가와 목표가 밀착돼요. 수업이 평가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가능성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원 목표 분류표를 그대로 조금만 바꾸면 루브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루브릭. 여러분 아시죠? 루브릭. 평가 기준표잖아요. 이게 평가 기준표. 그 이원 목표 분류표를 조금만 변형시키면 평가 기준표가 되기 때문에 수업과 평가가 너무 밀착될 가능성이 없지 않죠. 근데 뭐 밀착되면 나쁘냐? 그런 건 아닌데요. 너무 과도하게 밀착되면 아이들이 확산적 사고나 어떤 종합적 사고 이런 거를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수업 시간에 나온 것만 암기하려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워시백 이펙트, 환류 효과 때문에 이런 단점이 나오는 겁니다. 자, 환류 효과는 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환류 효과를 간단하게 말하면 평가로 인해서 교수 학습이 영향을 받는 현상이 바로 환류 효과인데요. 뭐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자, 아무튼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교육과정 개발에 실제에 관여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타일러의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 이렇게 설명이 끝났는데요. 바로 역방향 설계모 이게 몇 년 전에 나왔죠. 이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다시 출제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크게 중요한 모형도 아니고요. 역방향 설계모 이거는 거의 비슷한데요. 어떤 이해 6가지 측면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거는 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설정을 하고요. 목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경험을 선정하고 그 다음 조직하고 평가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목표를 선정하는 그 단계 다음에 경험을 선정하지 않고요. 평가를 할 것부터 생각을 해요. 자, 보시면 어디 갔나요? 자, 여기 보시면 목적 설정을 하고요.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학습 계획을 학습 계획을 수립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그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단계. 요게 맨 마지막에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설계 모형은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평가에 대한 어떤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것이 여기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똑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역방향 설계 모형이나 타일러의 합리적 교육과정 설계 모형이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다만 평가를 어떤 교육 경험의 선정과 조직 단계부터 먼저 제시한다. 그래서 역방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역방향 설계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경험의 선정과 조직하는 그 단계보다 먼저 주어진다는 데서 역방향 설계 모형이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특징 좀 보실까요? 그래서 backwards design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평가 계획이 먼저 만들어지고 학습 경험과 수업이 제공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평가가 학습 경험의 선정 및 조직 그리고 그 실제 수업보다 먼저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가가 굉장히 그 교육 목표의 설정과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겠죠. 보세요. 여기 이 단계를 보시면 교육 목표에 설정하는 단계 있잖아요. 이 단계랑 이 단계가 떨어져 있잖아요. 많이. 근데 이건 여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져 있다는 게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이게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보세요. 교육 목표 설정하는데 뭔가 뭐 며칠이든 몇 주든 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습 경험을 선정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거고요. 학습 경험이 조직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 교육 목표 설정하는 시간과 이때 시점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과의 거리가 시간적인 거리가 상당히 되죠. 시간적인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역방향 설계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 평가가 이 교육 목표 설정하는 바로 뒷단계이기 때문에 두 개가 훨씬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평가가 이 목표 설정 바로 뒤에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경험을 조직한 다음에 여기 사실은 수업이라는 단계가 들어가죠. 수업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타일러의 합리적 교육과정 설계 모형 같은 경우에는 수업과 평가가 굉장히 밀접하죠. 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수업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죠. 그런데 지금 이게
수업 바로 다음에 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교육 목표를 설정할 때 애초에 그냥 평가까지 한꺼번에 고려를 해서 교육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생기게 되는 반면에 수업과 이 평가는 그 시간적인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업이 평가에 종속되는 현상을 조금 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고 오시고 이제 경험주의 개발 모형을 좀 보시겠습니다. 잠시 쉬고 오시죠.